그날 그는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사하라 사막 끝자락,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곳에서 말이죠.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꿈꾸던 기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했던 그 땅에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을요.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로코 남동부 사하라 사막의 끝자락에는 완 무트라 불리는 거대한 협곡이 있습니다. 베르베르어로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폭 200m, 깊이 80m에 달하는 이 협곡은 수백 년간 두 부족을 갈라놓은 자연의 장벽이었습니다. 협곡 한쪽에는 아이트 하미드 부족이, 다른 쪽에는 아이트 오마르 부족이 살고 있었죠. 저는 김태원, 32살의 교량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8년간 일해온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로코 정부가 발주한 완 무트 연결교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책임자로 선발되었기 때문이었죠. 2023년 3월 모로코 라바트 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건조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아랍어와 베르베르어가 뒤섞인 소음이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라바트에서 출발해 아틀라스 산맥을 넘고 다시 8시간을 더 달려야 했죠.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모래먼지가 자욱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정말 세상 끝 같았습니다. 이곳이 완 무트입니다. 모로코 정부 교통부의 파티마 하산 과장이 말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모로코에서 몇 안 되는 여성 고위공무원 중 한 명이었죠. 히잡을 쓴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제게 향한 시선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가 과연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협곡 가장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바람이 불어올라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협곡 건너편에는 작은 마을이 보였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 마을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려면 협곡을 돌아서 300km를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려면 하루가 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파티마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량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갈라져 있던 두 공동체를 잇는 말 그대로 희망의 다리였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임시 사무소로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첫 회의를 했을 때 한국에서 온 현장 총괄팀장 이진호 차장의 표정은 암울했습니다. 태원 씨,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사막 환경에서 200m 교량을 놓는다고요? 게다가 집안 조사 결과를 보니 양쪽 모두 사암층이 불안정합니다. 38살의 이진호 차장은 해외 건설 경험이 15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현실적인 우려가 담겨 있었죠. 본사에서도 걱정이 많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기는 18개월밖에 안 주어졌습니다. 실패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클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마련된 작은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막의 바람 소리가 마치 경고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거대한 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협곡 양쪽을 살펴보고 지질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유세프 벤 알리였습니다. 29살의 그는 베르베르족 출신으로 아랍어와 베르베르어, 프랑스어, 그리고 놀랍게도 영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현지 통역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원 씨. 저는 유세프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다리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세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반반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찬성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반대가 많아요. 특히 두 부족 간에는 오래된 갈등이 있거든요. 그는 협곡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너머가 아이트 오마르 부족의 땅이에요. 우리 아이트 하미도와는 200년 전 물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죠.
저는 그제야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복잡성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갈등까지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조사 결과 협곡 양쪽의 안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일반적인 현수교나 사장교로는 하중을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런 집안 조건에서는 교각 설치가 불가능해요. 지질 조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애초 설계안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지 부족민들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아이트 하미드 부족의 족장 아흐메드 우 바실이 직접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이 협곡은 우리 조상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곳이다. 외국인들이 와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70대의 독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유세프가 통역해주는 베르베르어 속에서도 그의 격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는데 좋은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태원 씨, 이 상태로는 프로젝트 중단도 고려해야 해요. 서울에 있는 상무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팀장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컨테이너 사무소에서 홀로 설계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도면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협곡 건너편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호롱불을 켜놓고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도 누군가의 삶이 있겠지.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피어오른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복잡해도 저는 이 다리를 반드시 완성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건너편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을 이어주는 진정한 희망의 다리를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유세프와 함께 아이트 하미드 부족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부족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우려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였죠.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분은 우리 부족의 어르신 중 한 분이세요. 아이샤 할머니라고 불러요. 유세프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베르베르족 전통 의상을 입고 계셨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화를 이룬 직물로 만든 옷이 햇빛에 반짝였죠.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깊은 눈빛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유세프에게 베르베르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세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당신을 보자마자 알았다고 하세요. 당신이 단순히 다리를 건설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리를 놓으러 온 사람이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깊은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뭔가 따뜻한 감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유세프에게 말씀하셨고 유세프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세요. 완 무트에어킨 전설 말이에요. 우리는 할머니의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벽에는 화려한 베르베르 카펫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털 깔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통차인 아타이를 끓이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는 하나의 큰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유세프가 통역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평화롭게 살았죠. 하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면서 부족이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구성지고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했죠. 갈라진 두 부족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그 눈물이 모여 협곡 아래로 흘러내렸고 지금도 그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해요. 전설에 따르면 언젠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와서 다시 두 부족을 이어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다리 건설을 찬성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유세프에게 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세프의 얼굴에는 점점 진지한 표정이 번져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조건이 있다고 하세요. 다리를 건설하되 베르베르족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조상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어 봤습니다. 베르베르족의 정신을 담은 다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현대적인 공학 기술과 전통적인 지혜를 융합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세프가 베르베르족의 전통 건축물들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는 정교하게 쌓인 돌 구조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구다르라고 해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죠.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튼튼해요. 저는 그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돌들이 서로 맞물리며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한국의 전통 석조 건축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특히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진에 대비하는 구조적 특징이 거의 똑같았죠. 유세프, 혹시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왜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석굴암과 불국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세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우리 아구다르와 비슷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기법과 베르베르족의 돌쌓기 기술을 융합한다면 이 어려운 집안 조건에서도 안전한 다리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설계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에서 사용되는 공포 구조를 응용해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베르베르족의 돌쌓기 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기초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진호 차장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설계안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과 베르베르족의 전통 기법을 융합한 거죠. 전통 기법이라고요? 태원 씨, 우리는 최첨단 공학으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전통 기법 타령이에요? 이진호 차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적 해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새로운 설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존의 현수교나 사장교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아치가 연결된 다연속 아치교 방식이었습니다. 각 아치는 한국의 공포 구조 원리를 응용해 하중을 분산시키고 기초는 베르베르족의 돌쌓기 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레버런스 기초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설계의 핵심은 조화예요. 저는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베르베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아이디어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파견된 일부 엔지니어들은 회의적이었죠. 태원 씨,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작동할까요?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본사에서도 승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하지만 유세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설계안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예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한국의 마음과 베르베르의 마음이 만나는 다리. 그의 열정적인 반응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계안을 본 아이샤 할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설계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유세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세프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세요? 할머니께서 이 다리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족민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시네요. 그 후 며칠 동안 아이샤 할머니는 마을 곳곳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설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3월 말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대를 강타한 거예요. 심유라고 불리는 이 모래 폭풍은 하늘을 완전히 가렸고 시야가 5m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세요. 이진호 차장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를 위해 협곡 근처에서 작업하던 한국인 기술자 2명과 현지 인부 3명이 갑작스런 모래폭풍에 갇힌 거예요. 무선 연락이 안 돼요. 위치도 파악할 수 없고요. 통신병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는 헬기 구조도 불가능했습니다.
지상으로 수색대를 보내는 것도 위험했죠. 모든 사람이 망설이고 있을 때 유세프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 사막에서 태어났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저와 함께 가실 분 있나요? 망설임 없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태원 씨, 너무 위험해요. 이진호 차장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끄는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유세프와 저, 그리고 베르베르족 가이드 2명이 수색대를 구성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는 밧줄로 서로를 연결하고 협곡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임시 대피소가 있어요. 유세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래 폭풍 소리 때문에 바로 옆에서도 큰 소리로 말해야 했거든요. 2시간의 수색 끝에 우리는 마침내 실종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탈수와 공포로 지쳐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모두 무사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래 폭풍이 계속 불어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거든요. 하지만 유세프의 놀라운 방향 감각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위기가 지나간 후 모든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조된 기술자들은 저와 유세프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고 이진호 차장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원 씨,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당신의 설계안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야 정말로 팀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한국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새로운 설계안이 최종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난 희망의 다리 건설이 마침내 시작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설계도는 완성되었지만 실제로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200m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으니까요. 2023년 6월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첨단 장비들이 도착했고 특수 제작된 내열성, 콘크리트와 모래 폭풍에 견딜 수 있는 강제들이 현장에 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죠. 아이샤 할머니의 설득으로 아이트 하미드 부족 전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협곡 건너편의 아이트 오마르 부족에서도 대표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다리 건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이트 오마르 부족의 족장 하산 우 아마르가 말했습니다. 200년 동안 갈라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될 때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다리를 놓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건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기초 공사였습니다. 협곡 양쪽의 지반이 워낙 불안정해서 일반적인 기초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었죠. 한국에서 개발한 마이크로파일 공법을 사용해 봅시다. 저는 팀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지하 30m까지 강관을 박아서 견고한 안반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진호 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그런 정밀 작업이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죠.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온 특수 시공팀이 합류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마스터 기능장 박철수님과 젊은 기술자들이었죠. 박 기능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초 공사 전문가였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작업은 처음이네요. 하지만 해보죠 뭐. 박 기능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기초 공사가 시작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들면서 장비가 과열되고 콘크리트가 너무 빨리 굳어버리는 거였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야간 작업을 해야겠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낮에는 준비 작업을 하고 밤에 집중적으로 시공하는 거죠. 하지만 야간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춥고 조명 시설도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때 유세프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베르베르족에게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는 기술이 있어요. 조명이 부족해도 정확한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 정말로 베르베르족 기술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북극성과 주변 별자리만으로도 정확한 방향과 각도를 측정할 수 있었어요. 현대의 GPS와 거의 같은 정확도였죠. 이거 정말 신기해요. 한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수천 년 된 기술이 최첨단 장비와 만나니까 이런 시너지가 나오는군요. 7월 중순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상부 구조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다연속 아치 구조를 구현하는 단계였죠. 이때 한국의 전통 건축 기법이 빛을 발했습니다. 공포 구조의 핵심은 각 부재가 서로를 지탱하는 거예요. 저는 현지 기술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가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는 거죠. 베르베르족 석공 마스터 아흐메드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구다르를 지을 때도 비슷한 방식을 썼어요. 정말 놀라워요. 동서양의 전통 기법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정교한 계산과 베르베르족의 직관적인 돌쌓기 기술이 결합되니까 기존 설계보다 훨씬 견고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8월 들어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50도 이상의 극한 더위로 작업자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태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요. 의무진이 보고했습니다. 열사병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때 아이샤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할머니는 바구니 가득 베르베르족 전통 음료를 가져오셨어요. 이걸 드세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비법이에요. 유세프가 통역했습니다. 그 음료는 민트와 여러 약초를 우린 것이었는데 마시자마자 몸이 시원해지고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해질 보충과 체온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전통 음료였어요. 한국의 이온 음료보다 훨씬 효과적이네요. 의무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뿐만 아니라 마을 여성들을 이끌고 와서 작업자들을 위한 그늘막도 설치해 주셨어요. 베르베르족 전통직물로 만든 그늘막은 햇빛을 차단하면서도 바람은 통하게 해서 자연 에어컨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공사는 다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9월 말 드디어 다리의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200m에 달하는 아치 구조가 협곡 위에 우뚝 솟아오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진호 차장도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성 검증이었죠. 다리가 완성되어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개통할 수 없었거든요. 정적 하중 시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안전성 검증팀이 도착했습니다. 첨단 센서와 측정 장비로 무장한 팀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베르베르족의 전통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아흐메드 석공 마스터가 다리 위를 걸으며 돌을 두드려 보더니 말했습니다. 소리가 좋아요. 이 다리는 안전해요. 소리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검증팀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방법으로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했어요. 돌이 내는 소리로 균열이나 결함을 찾을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정밀 검사 결과 아흐메드가 지적한 부분에서 미세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죠. 정말 놀라워요. 검증팀장이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전통 기법을 배워야겠어요. 미세한 결함을 보수한 후 다시 한번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설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2023년 11월 15일 드디어 희망의 다리 개통식 날이 왔습니다. 모로코 국왕 무하마드 6세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한국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개통식 직전 아이샤 할머니와 아이트 오마르 부족의 최고 어르신이 다리 한복판에서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은 20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서로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다리가 아니라 마음의 다리가 놓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입니다. 두 어르신이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개통식에서 모로코 국왕께서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국과 모로코의 우정, 전통과 현대의 만남, 그리고 분열된 공동체의 화해를 상징하는 역사적 구조물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모로코의 전통 지혜가 만나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 협력의 모델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세프였어요. 그는 다리 개통 후 첫 번째로 다리를 건너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태원 씨와 함께 이 다리를 설계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유세프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도 이 다리를 건너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리 개통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협곡 건너편으로 가는 시간이 300km에서 5분으로 단축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빨리 갈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적 변화였습니다. 두 부족이 서로의 특산물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관광객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다리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된 거죠. 한국식 아치교와는 별명이 붙은 이 다리는 곧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BBC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건축 전문지들이 앞다투어 소개했어요. 동서양 건축 기법의 완벽한 융합, 사막의 핀 기적의 꽃, 21세기 실크로드의 상징 같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샤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단순히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엔지니어의 사명이죠. 유세프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태원 씨, 당신 덕분에 저도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 가서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다리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로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토목학회 올해의 엔지니어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주는 문화교류공헌상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세프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태원 형, 저 이번에 한국대학교 장학금을 받았어요. 내년에 한국에 가서 토목공학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프리카 전체를 이어주는 큰 다리를 놓고 싶어요. 형이 저에게 준 꿈이에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희망의 다리 소식이 나옵니다. 다리 근처에 새로운 마을이 생겼다는 소식, 두 부족이 공동으로 학교를 세웠다는 소식, 그리고 이 다리를 보러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는 소식들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엔지니어링이란 단순히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전 세계 어디서든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현재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메콩델타의 친환경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이번에도 한국의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세프가 한국에 올 예정이에요. 그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리들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와 누군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보세요. 그것이 물리적인 다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의 다리, 문화의 다리, 꿈의 다리. 어떤 다리든 좋으니까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2024년 11월 희망의 다리 1주년 기념식에 다시 모로코를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어요. 다리 주변에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새로 생긴 학교의 이름이었어요. 코리아베르베르 우정학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 중 한 명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81세가 되셨지만 매일 다리를 건너 산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다리를 걸을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요.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세프는 정말로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제 연구실에 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형,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고 싶어요. 유세프의 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